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어제 김상조의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이유 짚어주셨는데, 자, 오늘은 장하성, 김상조를 재벌이 두려워하는 근본적 이유, 이걸 짚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장하성, 김상조. 두 분의 색깔, 지향점은 같다고 봐야 됩니까? 그게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제가 사실은 김용민 PD님하고 방송을 하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저희가 전혀 콘티를 사전에 주고받지 않고 방송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무나 전곡을 찌르실 때가 되게 많아서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김상조, 장하성 이 두 분은 한국에서 재벌 개혁의 여러 가지 그 스펙트럼 중에 거의 일치하는 견해를 갖고 있으십니다. 네. 예. 그런데 이게 굉장히 특이한 경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 두 분이 동시에 발탁되는 모습을 보고 사실 처음에는 김상조 선생님은 뭐 전혀 의외가 아니었고요. 예. 캠프에서부터 활동을 하셨으니까요. 근데 장하성 선생님이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발탁되셨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장하성 선생님은 누가 봐도 안 캠프에 주로 관여를 많이 하셨다고 알려지신 분이셨잖아요. 예. 그런데 발탁이 돼서 청와대에서 전체 경제 틀을 짜는 컨트롤 타워가 되신 거니까 예. 장하성 선생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받아들이실 만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장하성 선생님은 평생 학문을 연구해 오시면서도 그걸 실전에서 실제 경제에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셨던 분이시고 예. 시민운동도 많이 하셨던 분이시고요. 현실 경제에서 뭔가 자기의 학문적 성과를 녹여내고 싶어 하셨던 분이십니다. 예. 그런데 아마 장하성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자기의 평생 공부했던 학문적 성과를 녹여내기에 문재인 정부만큼 좋은 본바탕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안을 받고 나서 정치적인 뭐 의리나 신이나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셨을지는 몰라도 아마 장하성 선생님께서 꿈을 펼칠 무대가 생겼다는 점에서 장하성 선생님께서는 충분히 흔쾌히 수락을 하셨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예. 반면에 문재인 정부가 장하성 선생님을 정책실장으로 쓰려고 했다는 생각 자체만으로도 제 개인적으로는 이 정부가 의외로 생각보다 굉장히 외연이 넓고 사람을 품는 폭이 굉장히 넓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하성 선생님과 문재인 정부는 참 잘 만난 조합이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예. 조금 주제를 돌려서 저한테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십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문재인 정부 초기의 경제팀 몇 면을 보고 색깔을 짐작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은데 예. 단연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핵심인 두 분이 장하성, 김상조 이 두 분인데요. 저는 사실 김동연 부총리는 색깔을 잘 모르겠어요. 예. 관료 출신이셔서요. 근데 여전히 저는 장하성, 김상조 이 두 분이 핵심일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 두 분은 지금 김용민 PD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정말로 색깔이 비슷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매우 드물어요. 예를 들면 특히 진보정부 내부에서는요. 예. 김대중 정부 초창기에는 주로 경제를 누가 맡았냐면 자민련 출신들이 국내 경제를 도맡았습니다. 그러니까 IMF가 터지고 인수위 시절에 되게 극박하던 시절이었죠. 예. 이때 예비정부라고 할 수 있는 인수위에서 경제 분야 최고 실세가 누구였냐면 김용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민련 출신이었죠. 그리고 나중에 친박으로 돌아섰고요. 예. 그리고 김대중 정부의 1기 정부 내각이 발표됐을 때 재경부 장관을 맡은 사람은 이규성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전형적인 거의 김용환 비서라고 할 정도로 김용환맨이라고 불렸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초창기 국민의 정부의 경제 실세는 단연코 박태준 자민련 총재였습니다. 예. 사실 이 멤버들을 지금 보면 역사상 최초의 민주정부인 국민의 정부 경제 실세치고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너무 구리잖아요. 지금 사람들 몇몇 보면은요. 예. 김용환, 박태준, 이규성 이런 사람들이요. 근데 아마 김대중 대통령으로서는 어쩔 수 없었을 면이 있었을 겁니다. DJP 연대를 통해서 집권을 했으니까요. 예. 근데 저는 그때 어떤 모습을 생각을 했냐면 경제팀 권한을 상당 부분 자민련 쪽에 넘겨주더라도 김대중 대통령이 이걸 제어가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어를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대통령이 너무 경제를 잘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독일 질서자유주의라는 학풍을 바탕으로 한 경제 전문가였고 경제학 박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자민련 쪽에 인사의 경제팀에 자리를 많이 넘겨주더라도 예. 얼마든지 대통령 단독 플레이로서 통제가 가능했었다고 믿었던 것 같고요.
제가 정치부 선배들한테 물어보니 실제로 김대중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실제로 제어가 상당 부분 됐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의 정부 초창기 경제팀 성격을 보면 자민련 같은 꼴통 보수 세력하고 김대중이라는 좀 선진 자유주의 세력이 묘하게 공존을 하고 있었던 모습이었죠. 예. 참여정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참여정부 초창기 참여한 경제계 인사 면면을 보면 굉장히 진보적인 진영에서도 고개를 끄덕일 좌파적 인물로부터 중도파라고 부를 수 있는 혹은 약간 범보수 세력에 뛰는 경제 인사로 분류됐던 사람들이 다 포진해 있었습니다. 예. 굉장히 다양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님이나 정태인 칼폴라니 연구소장님 같은 분들은 누가 봐도 진보 진영으로 분류되는 분들이죠. 예. 다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일했고요. 반면에 조윤재 교수님 같은 분은 중도에 가까운 분이었습니다. 또 초대 경제부총리였던 김진표 부총리 같은 경우는 보수 색채를 띤 실용 관료에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늘 진보 정부는 경제팀을 출범시킬 때 한 곳에 몰빵하는 그런 위험을 걷기보다는 아주 진보적인 인사부터 중도적인 인사까지 다양한 면면을 다 포괄하면서 이분들의 의견을 종합하려고 했었던 그런 색채가 많았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문재인 정부는 특이하게 한 가지 길을 정확하게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장하성 선생님과 김상조 선생님이라면 색깔이 굉장히 뚜렷합니다. 두 분은 또 굉장히 비슷하고요. 예. 이 말은 문재인 정부가 범진보 진영으로 불리는 경제학자들 중에서도 다양한 정파와 색깔이 있는 여러 인재들을 등용해서 생길 수 있는 혼란보다는 그 위험보다는 단일한 색채를 가진 두 사람을 정확하게 앞뒤로 등용함으로써 예. 혼란보다는 좀 강도 있게 전반기의 경제를 한 가지 철학으로 운영해 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장하성, 김상조 두 분이 어떤 색깔을 갖고 있느냐? 이게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 제가 방송에서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주주자본주의자, 그리고 더 정확히 얘기를 하면 영미식 주주자본주의자라고 분류가 되는 분들입니다. 예. 이분들이 생각하기에는 기업을 운영할 때 제일 중요한 곳은 주주총회고요. 예. 그리고 그 기업의 가장 바람직한 모습은 주주총회의 권한이 극대화되는 영국과 미국의 기업을 이상적으로 생각하시는 두 분이세요. 예. 그래서 장하성 교수님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배당을 굉장히 높여야 된다고 오랫동안 주장을 하셨습니다. 이건 미국의 월가 자본의 의견하고도 많이 가깝죠. 김상조 선생님도 여러 문건에서 영국이나 미국식 주주자본주의가 자기의 학문의 트림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은 시민운동을 하실 때에도 소액주주운동 이런 걸 많이 하셨습니다. 예. 재벌을 개혁하자. 어떻게 하느냐. 노동자를 어떻게 하고 뭐 사회연대라고 이게 아니고 그 회사 주식을 사서 주주가 돼서 주주총회장에 참여를 해서 토론을 해서 주주총회장에서 주주로서 재벌을 견제한다. 이게 이제 이 두 분이 그리는 가장 이상적인 기업의 모습인 겁니다. 예. 조금 쉬운 분류를 위해서요. 이런 분들을 이제 재벌 개혁론자들 중에 1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영미식 주주자본주의자들 1번. 대개 한 3번까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1번이 바로 장하성, 김상조 이런 분들이라면 2번은 장하성 선생님의 사촌 동생인 장하준 캠브리지 대학교 교수님, 그리고 지금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의 이사를 맡고 계시는 정승일 박사님, 또 시사인의 이종태 기자님, 이런 분들이 지금 2번에 포함이 되어 있는 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2번에 속하는 분들은 재벌 분명히 굉장히 나쁘다. 그런데 재벌이 나쁘다고 해서 영미식 주주자본주의를 했다가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전부 월가에 먹힌다라는 걱정을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예. 왜냐하면 월가는 세계의 모든 돈이 모이는 곳이고 돈도 되게 많죠. 문제는 한국의 재벌들은 지분율이 되게 낮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지분율 중에 한 2%도 안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그래서 막상 주주총회장에서 모든 게 결정된다고 하면 지분 경쟁을 벌여야 되는데 돈 많은 월가가 훨씬 더 유리할 것이고, 그러면 한국의 재벌들의 소유권은 대부분 월가로 넘어갈 것을 걱정하는 분들이 2번에 포진해 계세요. 예. 그래서 2번 분들은 재벌을 계약해야 되는데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면 지배권이 전부 미국에 넘어가니 그러면 봐라. 미국의 자본주의는 좋냐? 미국 자본주의는 더 개판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지 말고 대단히 슬프지만 현실적으로 한국의 재벌들이 한국 기업들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걸 인정해 주자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바로 2번에 속한 분들이십니다. 예. 근데 이제 그냥 인정해 줄 수는 없죠. 지금 뭐 이재용이나 정몽구, 정의선 이런 애들한테 그냥 인정해 줄 수는 없으니까
국가가, 정부가, 사회가 너희들이 지배하는 권한을 인정해 줄게. 혹은 세습하는 것도 인정해 줄게. 대신 너희들이 사회에 큰 공헌을 할 수 있도록 사회와 정부와 재벌이 큰 틀에서 한번 타협을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삼성의 4대 재벌, 5대 재벌, 5대 세습을 인정해 주는 한이 있어도 반면에 뭐 예를 들어서 삼성이 1년에 번 돈 중에 한 70%를 사회공헌기금으로 내놓는다거나 아니면은 꾸준히 정부의 지도를 받아서 고용률을 대폭적으로 높인다거나 이런 식으로 사회에 공헌하는 방향으로 크게 한번 타협을 하자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2번에 포진을 하고 계십니다. 예. 3번에 계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보통 뭐 운동권, 운동진영, 진보학파로 불리는 정통 재벌 개혁론자들이 대부분 3번에 포함되어 있으십니다. 예. 이정우 교수님도 마찬가지고 뭐 정태인 소장님도 마찬가지인 분들이시죠. 이분들은 정확한 이론을 가지고 재벌과 투쟁을 해서 재벌의 잘못된 점을 낱낱이 까발리는데 그걸 영미식 주주자본주의로 바꿀 수도 없는 노릇이니 한국만의 새로운 모델,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유럽식 새로운 모델을 개척하자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기업들은 주주총회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지는 않거든요. 주주총회도 중요하지만 이해 당사자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기업의 이익과 관련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다 어느 정도 입김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노동조합도 상당한 입김을 가지고 있고요. 소비자 단체도 상당한 입김을 가지고 있고요. 공장에 들어선 지역 주민들의 입김도 상당히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 운영되는데 중요한 이해 당사자들 모두가 모여서 공동의 의사결정을 가지자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십니다. 예. 저는 어느 쪽이냐고 물어보신다면 3번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영미식 자본주의가 제 이상향의 모습은 아니에요. 김상조 선생님이나 장하성 선생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재래식, 토종, 조선식? 네, 그러니까 영미식을 기반으로 한 자본주의가 아니고 예. 한국식 재벌도 아닌 약간 유럽식, 북유럽식을 모델로 한 토종식 뭐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3번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거칠게 재벌을 다루자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시죠. 서로 장하준 선생님처럼 대타협을 하는 한이 있어도 예. 아니 쟤네들이 좋게 말하면 타협 장소에 나오겠어? 조져야지 나오지 뭐 이런 생각이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할 수 없고 그리고 영미식 자본주의도 받아들일 수 없고 이런 생각이 되게 강하신 분들이 3번에 많이 포함이 돼 있으시고요. 저도 뭐 그중에 한 명이라고 저도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이걸 조금 익숙하게 이해를 하시려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제일 쉽더라고요. 엘리언 매니지먼트라는 미국 월가 자본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에 딴지를 걸고 들어와서 주주총회정에서 한번 경론을 벌인 적이 있었죠. 그리고 투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언론들은 대부분 토종 자본을 지키자. 우리나라 재벌들의 경영권, 삼성의 재벌 경영권을 어떻게 미국에 넘겨주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재용을 지키자고 주장을 했고요. 반면에 그 월가 자본들은 들어와서 아니 주주자본주의인데 주주총회장에서 다 결정해야지 왜 그렇게 막 국수주의로 너희 나라는 이상하게 나오느냐 이런 논리를 펼쳤죠. 자, 요 상황에서 보면은요. 장하준 선생님 2번 같은 경우는요. 재벌의 경영권을 우리나라에 둬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예. 삼성 편에 가까우신 거예요. 그래도 이재용이 꼴 보기 싫지만 월가 엘리언 매니지먼트에 삼성의 경영권을 넘겨줄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신 겁니다. 그렇다면 장하준, 김상조 선생님은 직접 의견을 밝히신 적은 없지만 엘리엇과 이재용이 붙었을 때 누구 편을 드시겠습니까? 하고 물어보시면 이 두 분은 저는 열이면 아홉 다 엘리언 매니지먼트 편을 드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모든 의사결정권은 주식을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두 분이시니까요. 3번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재용도 싫고 엘리언 매니지먼트도 싫다. 그러니까 걔네들끼리 싸우는 건 싸우는 대로 놔두고 우리는 새로운 지배구조를 구상해보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제 3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1, 2, 3번이 아마 제일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 저한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김상조 선생님이나 장하성 선생님의 재벌관, 기업관, 영미식 주주자본주의의 관이 너랑 맞지 않는다는 걸 뻔히 아는데 그 두 분이 이끄는 재벌개혁에 대해서 동의를 하느냐. 저한테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저는 김상조 선생님이나 장하성 선생님이 한국의 재벌개혁을 모든 걸 완수하고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예. 그런데
징검다리의 카드로는 최고의 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100점 만점에 100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걸 반대쪽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되게 분명해집니다. 예. 재벌들 입장에서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번, 2번, 3번 중에요. 누구를 제일 무서워할까요? 제가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장담하는데 2번은 별로 안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하성 선생님의 사촌인 장하준 선생님이 공정거래위원장이 됐다면 재벌들이 이렇게 목숨 걸고 반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장하준 선생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재벌 개혁해야 되고 바뀌어야 된다고 주장은 하시지만 이걸 미국 애들한테 넘겨줄 수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재벌들의 이재용이나 정몽구의 경영권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주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얻어낼 것을 얻어내자 이렇게 주장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분이 만약에 공정위원장이 되시면 재벌들은 비빌 구석이 있죠. 적어도 우리 경영권을 뺏겠다고 나서지는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반면에 3번에 계신 분들이 공정거래위원장이 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재벌들이 전쟁을 선포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3번 저 새끼들은 빨갱이들이야 이 얘기 대본에 나올 겁니다. 우리 기업들을 다 말아먹으려는 놈들이야. 우리 경영권을 뺏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 봐봐. 쟤네들은 거의 사회주의적으로 뭘 하자는 거야. 노동조합을 경영권에 참가시키려고 하잖아. 이런 엄청난 전쟁을 한번 치러야 됩니다. 물론 저는 언젠가는 이 전쟁을 치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언젠가는 노동자들의 경영참여, 소비자단체의 경영참여가 좋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우리는 재벌개혁의 첫 발을 내디뎌야 되는데 이 전쟁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조금 들어요. 그런데 1번 같은 경우는요. 김상조 선생님이 지금 공정거래위원장이 됐고 장하성 선생님이 정책실장이 되셨죠. 재벌들이 뭐라고 반대를 하겠습니까? 김상조 선생님을 장하성 선생님을 절대로 빨갱이라고 얘기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두 분은 영국 미국식 자본주의 하자고 하시는 분들이세요. 근데 영국 미국식 자본주의 하자는 분들을 어떻게 빨갱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김상조는 나쁜 놈이야 재벌들이 외쳤는데 왜 나쁘죠? 이렇게 물어보면 김상조는 미국식 자본주의 하자고 하잖아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재벌들이요. 그렇잖아요. 예, 평생 동안 미국 만세를 불렀던 애들인데요. 글쎄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대로 멱살이 잡혀버린 겁니다. 김상조 선생님이 딱 들어오는 이상 장하성 선생님이 정책실장을 맡은 이상 논리적으로는요. 학문적으로는요. 재벌들은 절대로 김상조 선생님과 장하성 선생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네. 이분들이 하자고 하는 주장을 반대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김상조 선생님과 장하성 선생님은 재벌들이 제일 아픈 구석을 정확하게 턱 밑에 칼을 딱 겨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주주자본주의란 2%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2%만큼만 권한을 행사해라. 3%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3%의 권한을 행사해라.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재벌들이 진짜 큰일 난 거죠. 이재용은 삼성전자의 지분을 0.45%밖에 못 갖고 있습니다. 김상조 선생님, 장하성 선생님 주장은 그러면 이재용은 0.45%만큼 권한을 행사하라는 겁니다. 그게 미국식 자본주의니까요. 두 분의 주장에 따르면 한국 재벌들은 대부분 경영권을 잃습니다. 그런데 반박을 못해요. 왜냐하면 미국식 자본주의 하자고 하는 거니까요. 이러다 보니 김상조, 장하성이라는 카드는 한국 재벌들이 보기에 제일 아픈 카드인 거죠. 반발을 할 이론의 여지도 없고 그런데 재벌들이 제일 아픈 구석을 건드리고 있고요. 저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하성, 김상조 두 분의 생각이 제 생각과 일치하냐고 물으신다면 아니라고 답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벌개혁을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어떤 거냐면 재벌이 없는 사회를 상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재용, 정몽구가 지배하지 않는 세상을 꿈을 꿔보는 거죠. 그걸 위해서는 너무나 당연히 이재용, 정몽구가 지배하는 이 세상을 틀을 한번 크게 흔들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없는 사회, 저 사람이 없어도 잘 굴러가는 사회, 끄떡없는 사회, 그게도 공정한 사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한번 크게 흔들어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나중에 본격적인 전쟁을 벌이더라도 재벌과의 전쟁은 승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사고의 틀을 크게 흔들 수 있는 최고의 카드는 김상조 선생님, 장하성 선생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장하성 선생님이나 김상조 선생님은 평생 재벌 지배구조를 연구해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어찌됐건 임기 중에 2%도 안 갖고 있는 재벌들이 그 재벌 전체를 지배를 하고 있는 이것을 반드시 건드리실 거예요.
건드리기 시작하면 논리적으로는 재벌들이 절대 이길 수 없죠. 그러면 70년 넘게 한국을 지배했던 재벌들이 유지해왔던 그 이데올로기는 한바탕 크게 흩어질 겁니다. 예. 재벌이 없는 세상을 시민들 사이에서 이제 꿈을 꿀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회가 완성이 되면 그 이후의 생각이 다른 부분들은 뭐 2번 생각을 갖고 계시든지 저처럼 3번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재벌들이 지배하는 사회라는 이 큰 틀을, 사고의 틀을 한번 박살을 낸 다음에 그 다음에 연대를 해가면서 서로 토론해가면서 새로운 세상을 저는 뭐 얼마든지 토론을 통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오늘 꼭 한 가지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재벌 개혁을 위해서는 정말 많은 세력들이 연대를 하고 힘을 모아야 됩니다. 강론이나 철학에서 조금 차이가 있더라도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저보고 너는 3번에 있는데 왜 1번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하느냐고 물어보면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3번을 위해서도 1번을 해야 된다. 1번이 3번과 생각이 안 맞는다고 해서 1번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설득을 하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70년을 지배해온 이 분권적인 지배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생각이 조금 다른 사람들도 어느 정도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김상조, 장하성 이 두 분의 생각이 제 생각과 100% 일치하지는 않지만 두 분이 이끄실 재벌개혁이 한국 사회에 매우 매우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믿고요. 재벌의 틀을 한번 크게 무너뜨리는데 가장 효과가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아무쪼록 그런 면에서 저희 청취자분들도 생각이 조금씩 다 다를 수는 있어도요. 두 분이 이끄실 재벌개혁이 반드시 성공하기를 함께 응원했으면 좋겠어요. 시민 예. 여러분들께서요. 예. 그리고 많은 시민분들께서 여론을 통해서 두 분의 성공을 기원해 주시면 한국 사회는 재벌개혁이라는 이 큰 과제에 중요한 첫발을 내딛는 그런 시기를 맞았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면 얼마든지 더 폭넓고 더 깊이가 있는 재벌개혁론들을 발전시킬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요. 이완배 기자님, 정부의 부동산 대책, 6.19 대책을 어떻게 보세요? 그거 저 내일 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네. 자, 그렇다면은 평점만 한번 내려주시죠. 유보 점수를 내리겠습니다. 근데 유보 점수를 내리는 이유는 어떤 거냐면 모든 것을 다 깠다는 느낌이 안 들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중하게 가계부채를 줄이는 방향에서만 일단 뭐 전체적으로 방향을 제시를 했는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아직 진면목을 다 드러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점수를 매기는 조금 이른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내일 방송에서는 이번에 발표된 부동산 정책과 제가 짐작하는 그리고 공약과 짐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팩트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전망을 통해서 예상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내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그 본체의 모습이 드러나면 그때 가서 한번 점수를 매길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아직 정부의 패가 다 까진 게 아니다. 예, 이런 견해 알겠습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뭔가 자기의 학문적 성과를 녹여내고 싶어 하셨던 분이십니다. 예. 그런데 아마 장하성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자기의 평생 공부했던 학문적 성과를 녹여내기에 문재인 정부만큼 좋은 본바탕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안을 받고 나서 정치적인 뭐 의리나 신이나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셨을지는 몰라도 아마 장하성 선생님께서 꿈을 펼칠 무대가 생겼다는 점에서 장하성 선생님께서는 충분히 흔쾌히 그 수락을 하셨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예. 반면에 문재인 정부가 장하성 선생님을 정책실장으로 쓰려고 했다는 생각 자체만으로도 뭐 제 개인적으로는 이 정부가 의외로 생각보다 굉장히 외연이 넓고 사람을 품는 폭이 굉장히 넓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하성 선생님과 문재인 정부는 참 잘 만난 조합이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예. 조금 주제를 돌려서 저한테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십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문재인 정부 초기의 경제팀 면면을 보고 색깔을 짐작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은데 예. 단연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핵심인 두 분이 장하성, 김상조 이 두 분인데요. 저는 사실 그 김동연 부총리는 색깔을 잘 모르겠어요. 예. 관료 출신이셔서요. 근데 여전히 저는 장하성, 김상조 이 두 분이 핵심일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 두 분은 지금 김영민 PD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정말로 색깔이 비슷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매우 드물어요. 예를 들면 특히 진보정부 내부에서는요. 예. 김대중 정부 초창기에는 주로 경제를 누가 맡았냐면 자민련 출신들이 국내 경제를 도맡았습니다.
그러니까 IMF가 터지고 인수위 시절에 되게 음. 극박하던 시절이었죠. 예, 이때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어제 김상조의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이유 짚어주셨는데, 자, 오늘은 장하성 김상조를 재벌이 두려워하는 근본적 이유, 이걸 짚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장하성 김상조. 두 분의 색깔 지향점은 같다고 봐야 됩니까? 그게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제가 사실은 김용민 PD님하고 방송을 하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저희가 전혀 콘티를 사전에 주고받지 않고 방송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너무나 전곡을 찌르실 때가 되게 많아서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김상조, 장하성 이 두 분은 한국에서 재벌 개혁의 여러 가지 그 스펙트럼 중에 거의 일치하는 견해를 갖고 있으십니다. 네. 예. 그런데 이게 굉장히 특이한 경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 두 분이 동시에 발탁되는 모습을 보고 사실 처음에는 김상조 선생님은 뭐 전혀 의외가 아니었고요. 예. 캠프에서부터 활동을 하셨으니까요. 근데 장하성 선생님이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발탁되셨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장하성 선생님은 누가 봐도 안 캠프에 주로 관여를 많이 하셨다고 알려지신 분이셨잖아요. 예. 그런데 발탁이 돼서 청와대에서 전체 경제 틀을 짜는 컨트롤 타워가 되신 거니까 예. 장하성 선생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받아들이실 만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장하성 선생님은 평생 학문을 연구해 오시면서도 그걸 실전에서 실제 경제에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셨던 분이시고 예. 시민운동도 많이 하셨던 분이시고요. 현실 경제에서 뭐 김대중이라는 좀 선진 자유주의 세력이 묘하게 공존을 하고 있었던 모습이었죠. 예. 참여정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참여정부 초창기 참여한 경제계 인사 몇몇을 보면 굉장히 진보적인 진영에서도 고개를 끄덕일 좌파적 인물로부터 중도파라고 부를 수 있는 혹은 약간 범보수 세력에 뛰는 경제 인사로 분류됐던 사람들이 다 포진해 있었습니다. 예. 굉장히 다양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님이나 정태인 칼폴라니 연구소장님 같은 분들은 누가 봐도 진보 진영으로 분류되는 분들이죠. 예. 다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일했고요. 반면에 조윤재 교수님 같은 분은 중도에 가까운 분이었습니다. 또 초대 경제부총리였던 김진표 부총리 같은 경우는 보수 색채를 띤 실용 관료에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늘 진보 정부는 경제팀을 출범시킬 때 한 곳에 몰빵하는 그런 위험을 걷기보다는 아주 진보적인 인사부터 중도적인 인사까지 다양한 면면을 다 포괄하면서 이분들의 의견을 종합하려고 했었던 그런 색채가 많았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문재인 정부는 특이하게 한 가지 길을 정확하게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장하성 선생님과 김상조 선생님이라면 색깔이 굉장히 뚜렷합니다. 두 분은 또 굉장히 비슷하고요. 예. 이 말은 문재인 정부가 범진보 진영으로 불리는 경제학자들 중에서도 다양한 정파와 색깔이 있는 여러 인재들을 등용해서 생길 수 있는 혼란보다는 그 위험보다는 단일한 색채를 가진 두 사람을 정확하게 앞뒤로 등용함으로써 예. 혼란보다는 좀 강도 있게 전반기의 경제를 한 가지 철학으로 운영해 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예비정부라고 할 수 있는 인수위에서 경제 분야 최고 실세가 누구였냐면 김용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민련 출신이었죠. 그리고 나중에 친박으로 돌아섰고요. 예. 그리고 김대중 정부의 1기 정부 내각이 발표됐을 때 재경부 장관을 맡은 사람은 이규성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전형적인 거의 김용환 비서라고 할 정도로 김용환맨이라고 불렸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초창기 국민의 정부의 경제 실세는 단연코 박태준 자민련 총재였습니다. 예. 사실 이 멤버들을 지금 보면 역사상 최초의 민주정부인 국민의 정부 경제 실세치고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너무 구리잖아요. 지금 사람들 몇몇 보면은요. 예. 김용환, 박태준, 뭐 이규성 이런 사람들이요. 근데 아마 김대중 대통령으로서는 어쩔 수 없었을 면이 있었을 겁니다. DJP 연대를 통해서 집권을 했으니까요. 예. 근데 저는 그때 어떤 모습을 생각을 했냐면 경제팀 권한을 상당 부분 자민련 쪽에 넘겨주더라도 김대중 대통령이 이걸 제어가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어를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대통령이 너무 경제를 잘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독일 질서자유주의라는 학통을 바탕으로 한 경제 전문가였고 경제학 박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자민련 쪽에 뭐 인사의 경제팀에 자리를 많이 넘겨주더라도 예. 얼마든지 대통령 단독 플레이로서 통제가 가능했었다고 믿었던 것 같고요.
제가 정치부 선배들한테 물어보니 실제로 김대중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실제로 제어가 상당 부분 됐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의 정부 초창기 경제팀 성격을 보면 자민련 같은 꼴통 보수 세력하고 음. 합니다. 음. 그러면 장하성, 김상조 두 분이 어떤 색깔을 갖고 있느냐? 이게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 제가 방송에서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주주자본주의자, 그리고 더 정확히 얘기를 하면 영미식 주주자본주의자라고 분류가 되는 분들입니다. 예. 이분들이 생각하기에는 기업을 운영할 때 제일 중요한 곳은 주주총회고요. 예. 그리고 그 기업의 가장 바람직한 모습은 주주총회의 권한이 극대화되는 영국과 미국의 기업을 이상적으로 생각하시는 두 분이세요. 예. 그래서 장하성 교수님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배당을 굉장히 높여야 된다고 오랫동안 주장을 하셨습니다. 이건 미국의 월가 자본의 의견하고도 많이 가깝죠. 김상조 선생님도 여러 문건에서 영국이나 미국식 주주자본주의가 자기의 학문의 트림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은 시민운동을 하실 때에도 소액주주운동 이런 걸 많이 하셨습니다. 예. 재벌을 개혁하자. 어떻게 하느냐. 노동자를 어떻게 하고 뭐 사회연대라고 이게 아니고 그 회사 주식을 사서 주주가 돼서 주주총회장에 참여를 해서 토론을 해서 주주총회장에서 주주로서 재벌을 견제한다. 이게 이제 이 두 분이 그리는 가장 이상적인 기업의 모습인 겁니다. 예. 조금 쉬운 분류를 위해서요. 이런 분들을 이제 재벌 개혁론자들 중에 1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영미식 주주자본주의자들 1번. 대개 한 3번까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1번이 바로 장하성, 김상조 이런 분들이라면 2번은 장하성 선생님의 사촌 동생인 장하준 캠브리지 대학교 교수님, 그리고 지금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의 이사를 맡고 계시는 정승일 박사님, 또 시사인의 이종태 기자님, 이런 분들이